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수업이 좀 약간 그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빠듯해서 제 생각에는 1월 뭐 최소한 하순 안에 저희 객관시세법 수업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3장 가서 지금 이제 국세기본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국세기본법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목차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고, 그죠?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또 3장은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4장은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치?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국세 부과의 원칙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3장하고 제4장의 그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할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묶어가지고 올해는 총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2장서부터 3장하고 논의를 좀 전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 중에 혹시 세법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많이 모르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단순히 비교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면 국세 부과의 원칙하고 세법 적용의 원칙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이미 문제를 풀었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2장에서 봤던 그치?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부과라는 용어예요. 세법을 공부하면서 부과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열에 8, 9 되는 것 같아요. 강사들도 반 이상은 부과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국세를 부과한다는 건 과세관청이 무신고 시에는 결정, 그치? 과소신고 시에는 경정, 또 그 밖에 뭐 하는 것이다, 그치? 필요한, 그치? 처분을 뭐다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 이미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죠?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근거과세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그치?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4개가 뭐다?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꼽는 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귀속에 따른 실질, 또 내용에 따른 실질, 제3자 거래나 우회 거래에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치?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뭐 할 수 있다. 그치?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시 한번 3개로 쪼개면 그치? 귀속에 따른 실질, 또 내용에 따른 실질, 그치? 자, 뭐 한다? 조세, 그치?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경우에는 그치? 자,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우회거래에 따른 실질이다. 그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문제가 나오면, 그치? 신성실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신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는 물론이고, 과세관청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머리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과세관청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을 것. 그치? 그 공적 견해 표명을 납세자는 신뢰를 했을 것. 그리고 그 신뢰에 귀책 사유가 없을 것.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당초에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일을 했을 것. 그럼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에 침해가 생겼을 것. 그때는 뭐다? 신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서 그때 신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즉 배신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뭐 한다나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합법성의 원칙과, 그치?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이 신뢰, 신성실의 원칙을,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근거과세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장부등이 있다면 장부등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장부등이 없거나 장부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축에 의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세감면의 상호관리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상속세 증여세법이라든가 상증세
조세법이라든가 또는 그시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서 그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왜? 감면을 해줬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작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장 가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다?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오늘 토픽이 되는 거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은 이 세법은 누가 만들까요? 국회에서 그죠? 통상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뭣도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그치?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 입법을 하게 된다면 그치? 우리가 세법을 적용하는 주무관청은 어디가 되는가? 오케이? 당연히 이제 국세청 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세관청은 뭘 함에 있어서 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될까? 혹시 이 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법 적용의 원칙은 크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세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리해 버려볼까요? 세법을 해석할 때는 세법 뭐야? 법률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야? 원칙적으로 항상 뭐예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걔를 물리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치?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는 예외적으로 한 목적적, 그치? 한 목적적 해석은, 그치?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유추 해석이라든가, 그치? 또는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세법의 해석 기준은 크게 물리 해석의 원칙이다.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치?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그치? 체계 자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다만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뭐가 작동된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지. 금지의 원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치? 원칙적으로, 그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그치? 뭐에 따라, 그치? 원칙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죠?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한 뭐가 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는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항상 이때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이 법률에 의한 원칙적 또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 기준이 또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등에 대해서는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에서 과세하지 않는가? 절대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거를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가? 하나는 뭐로 나눌 수 있다? 오케이? 진정소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 위에 있는 말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진정소급은 뭐 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즉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 것, 진정소급이다.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과세 기간 중에 세법 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 중에 세법 개정이 있다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통상 언제가 되는가? 과세 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 정의를 좀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뭐가 되나?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졌다는가? 그런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에서 과세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반드시 이 세무공무원은 뭐예요? 혹시 우리가 행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재량권을 가지고 과세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역시 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걔를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건 기업회계 존중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야. 기업회계는 뭐 이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는 존중이야. 그때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렇게 세법이나 국세 기본법에 뭐가 있다는 것이야. 역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는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역시 존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야. 여러분 시험은 거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혹시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만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란 이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소득세를 예로 들게 되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갑이라는 자가 소득세 납세무자인 거주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갑이라는 거주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봅시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과세기간이 존재할 겁니다. 이때 납세무의 성립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립 시점은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 보세요. 자, 이때 세법 개정이 있었다는가? 다음 연도 2월 1일 날 세법 개정이 있었다는가? 개정이 있었는데 이 개정된 세법을 가지고 이미 납세무가 성립한 부분에서 소급에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진정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정소급이라는 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깨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케이스를 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때 뭐가 있었다는 거? 오케이? 세법 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개정이 있었어요. 자, 이 개정된 세법을 보세요.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이 이때입니다. 자, 이때 소급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진정 소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납세무 성립점 언제가 됐어? 12월 31일이 됐다는가? 그래서 과세기간 중에 세법 개정이 있었고 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소급에 적용되는 건 뭐다? 부진정 소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진정 소급은 뭐예요? 역시 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 국세 부과의 원칙하고 세법 적용의 원칙은 굉장히 비교를 해서 출제가 많이 돼요. 다시 한번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그에 반해 세법 적용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 기준, 항상 뭐 하는 것이다? 물리 해석이 원칙이다. 즉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급에서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판단 시점은 항상 납세무 성립 시점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셔야 돼. 그리고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종류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야.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러나 부진정소급은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정소급은 무엇이고 부진정소급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말했던 걸 정확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역시 의미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1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교재 16페이지 갑시다.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무사 2012년도 문제네요. 자, 국세기본법은 세무사 문제들이 더 좋아요. 자, 1번 국세기본법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외에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죠. 옳은 지문이 됐네. 2번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언제 간다. 납세무 성립 시점이지 절대 확정 시점이 아니야.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 보세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죠. 다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이 깨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가. 그때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옳은 지문. 4번 개별 납세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 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한 소급 입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유리한 소급 입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혜적 소급 입법이야. 즉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치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많은 거다. 법적 안정성을 깨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조세 공평주의에 훼손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걸 유리한 소급 입법 또는 시혜적 소급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지만 뒤에 문장들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판례를 가지고 출제를 좀 한가. 5번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 보호에 위배되지 않은 일정한 경우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충분히 좋은 문제야. 오히려 3, 4, 5번 지문이 좋은 내용이야. 2번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이 문제는 이 두 개를 끌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개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다 같이 문제를 출제하는 게 요즘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중요한 건 실질과세 신성실이고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중요한 건 이 두 개야. 물론 이 기업회계 기준에 존중도 뭐예요? 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문제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됐답니다. 그때는 뭐 한다? 우회 거래, 제3자 거래에 대한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이 되겠죠. 그때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세법을 적용하죠. 가장 중요한 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거래나 간접 거래를 한 경우야.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2번 신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 되겠죠. 옳은 질문. 3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납세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요. 4번 근거과세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은 장부 등이 있다면 장부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는가? 다만 장부 등이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추계에 의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네. 5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징수에서 납부하는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서 뭐 물어봤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해서 나왔네.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3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역시 옳은 것은 나왔어요. 3번은 괜찮은 문제입니다. 3번에서 이제 중요한 지문이 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 때문에 1번에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예규나 통식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재정권자는 누가 될 것이냐면 재정권자는 크게 두 작자가 됩니다. 한 자가 누가 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국세청장이 되는 겁니다. 주의할 건 여러분이 과세관청의 조직을 정리하셔야 돼. 자, 국세청장은 실제로 세무조사 등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거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그럼 예규나 통칙에 대한 재정권자는 누구?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만 가능한 것이야. 절대 그러면 누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나 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은 세무서장 등은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번 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입니다. 괄호 지방국세청장 포함되어 있네. 그치? 또 세무서장. 어떻게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예규나 통칙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겠어? 전혀 아니야. 얘를 크게는 행정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서 회신해야 될까? 아니야. 예규나 통칙은 해석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특히나 세무서장 그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2번 가시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조세 운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국무회의의 전혀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헌법 제 8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17가지의 심의사항이 있는데, 이 조세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3번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당연히 세법으로 보겠죠. 그죠? 해석 적용이 세법으로 보는 게 옳은 지문이 됐네. 4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오케이 확정이 아니야. 그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 확정이 아니야. 틀린 지문이 됐네. 5번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 표준을 경정할 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세요. 자, 우리가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건 어느 경우에?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를 존재하는 것이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없다면 기업회계가 존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문제죠. 공인회계사 시험 2019년도 문제네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됐답니다. 그때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세법을 적용하죠. 그때는 각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어떤 내용이 나왔어? 우회 거래 또는 제3자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이 나왔네. 이때는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에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뭘 하겠다? 세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자, 그때는 뭐 각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지. 자, 2번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나왔잖아. 오케이. 자, 3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재산권 침해 금지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4번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당연히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되겠죠. 옳은 질문. 5번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한계를 엄수해야 되겠죠. 얘를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4번은 근거과세의 원칙이 되겠죠.
되겠죠? 그죠? 3번은 뭐, 그지? 세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 자, 2번은 뭐가 됐어? 기업회계 존중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 1번은 실질과세 원칙 중에 직접거래, 제3자 거래. 그지? 제3자거나 우회 거래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어디가 되냐면, 그치?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된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어디를 같이 보시면 되냐면, 이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을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수업은 세무사 2차 공부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끊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수업이 조금 빠르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이제 가서 정리를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로 같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4장으로 가서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로 가서 이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가서 납세무의 성립 또 확정 또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이제 제 4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립 또 확정, 그지? 또 소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조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법인세법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도 아니고, 소득세법도 아니고, 그지? 국세기본법에서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될까. 그럼, 자, 선생님,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부터 출발하면서 제 4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목차는 지우겠습니다. 제 4장 가서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로 갈게요. 그죠? 자, 납세 의무에 뭐가 있다? 그치? 성립이라든가 또는 그치? 확정이라든가 그치?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어디도 빠지지 않고 출제하는 게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될까요? 어마무시됩니다. 매년 한두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한번 가시죠.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보세요. 두 번째, 납세무의 확정이란 무엇일까? 납세무의 또 소멸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립과 확정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이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개념 뭐가 될까? 납세무의 확정이 되니까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자, 납세무의 성립이란 자, 일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보세요. 일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과세요건의 뭐로 인해서 충족으로, 그죠? 자, 뭐가 되는 것이다? 납세무의 확정에 납세 의무, 그지?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걸, 제공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납세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이 과세요건의 충족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가? 두 번째, 납세무의 확정이란 무엇일까? 끌고 오셔야 됩니다. 성립이 된 다음에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립된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 것이야? 구체적인 조세 채무로, 구체적인 조세 채무로 전환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납세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세 채무로 뭐 하는 것이에요? 전환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든지 구체적 조세 채무라는 건 납세 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뭐가 되냐면 세액이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무엇일까? 자, 보세요. 확정된 납세 의무가, 확정된 시 납세 의무가 이미 픽스가 됐다는 것이야. 시 자, 납부 시 또 충당 등 납부 시 납부 등 시 일정 시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발생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다. 소멸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하고 정리한다면 우리가 소득세든 법인세든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자, 2021년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거주자 이제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다는 것이야. 이 갑이라는 자는 당연히 뭐에 대한 거주자니까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가 됩니다.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가 돼요. 이 자의 납세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될까? 이거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가? 그럼 이때 납세 의무가 뭐 하는 것이야? 자,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그럼 이 소득세 납세무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의 성립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종료일에 뭐 하는 것이다? 납세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를 언제 하는가? 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주자 갑이라는 친구가 5월 30일에 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어떤 것이 납세 방식이 될까? 신고 납세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납세무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소득세 납세 의무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 확정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와 더불어서 이 소득세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납세무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납세무의 성립 또 확정 또 소멸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저 거주자 갑이라는 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보세요. 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납세무는 확정될까? 전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납세무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납세무가 확정됩니까? 과세 관청의 관청에 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는 확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생겨난 개념이 뭐가 돼? 이 결정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 결정을 하고 나면 과세관청은 뭐할까? 납세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납세 뭐를 결정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오케이? 혹시 납부기한이라든가 소득세, 세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다는가? 자, 당연히 이 고지서 발송된 납부기한까지 뭐 했다는 것이야? 납부기한에 자, 납부기한에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납세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납부를 한 경우가 돼. 근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비교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선생님 출제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치? 이때 납세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납세무의 성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게. 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치? 일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납세무의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걸 말한다. 통상은 납세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 간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지기수로 출제되는 게 뭐가 있나? 이 납세 의무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절대 빠뜨리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이 납세의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 일반적 국세의 경우입니다. 일반적 국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납세무가 성립할 것인가? 자, 우리 뭐부터 갈까요? 부가세부터 갈까요? 부가가치세부터 간다면 부가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가 되는 것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야. 과세 기간 역시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1기 부가세는 언제? 6월 30일에, 2기 부가세는 12월 30일에 성립하는 것이야. 근데 부가세 과세상 중에는 뭐 또 있나? 재화의 수입도 있다는 것이야. 예외적으로 재화의 그죠? 수입의 경우에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치? 이 세관장에 수입 신고를 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치?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세관장에게 그치? 자, 뭐 하는 때 수입 신고를 하는 때 그치? 수입 신고 시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이제 안고 가면 되겠지. 두 번째, 소득세의 경우에는 뭔가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안고 하셔야 돼. 법인세의 경우에도 원칙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그치?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야.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는 자녀예산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제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역시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또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세 예산을 취득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되지 않겠어? 증여세의 경우에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증여세 예산을 취득한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고 가라고.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역시 증여세 예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증여에서 재산 취득시가 되는 것이다.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국세 중에 뭐 있어? 보유세가 하나 존재하죠.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6월 1일이 뭐가 돼? 과세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야. 등등등에 대해 정리하고 가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혹시 가산세의 경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자, 가산세의 경우에는 역시 통상적으로 어떻게 납부지연 가산세, 일반적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때는 뭐 매 1일마다 부과를 하니까 매 1일이 경과하는 때, 오케이? 그치?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혹시 나머지 일반적 가산세의 경우에는 가산을 국세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안고 공부를 좀 해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할 부분이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납세의 성립과 또 납세의 확정과 납세의 소멸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납세의 성립이란 일정한 과세요건에 충족으로 납세의 확정에 기초가 제공되는 걸 말한다. 납세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무가 구체적 조세무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전환이 되는 방식은 뭐가 있다? 역시 신고납세 방식과 부가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걔를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동 확정 방식이 있을 거예요. 납세의 성립 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방식,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 나가게 될까. 그래서 이 납세의 성립 시기는 무조건 여러분이 현재 세법을 공인회계사 공부하거나 세무사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일반적 국세 이런 것들이 뚝뚝뚝뚝 나왔고, 그죠? 또 특수한 경우에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그지? 별도의 뭐예요? 그죠? 내용들, 특수한 경우에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돼. 특수한 경우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 하는 경우라든가, 혹시 자 원천징수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혹시 원천징수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중간연합을 하는 경우라든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국세라든가, 혹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국세라든가, 혹시 조합이 징수하는 국세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안 그러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죠. 내국법인 주식회사 마포의 5기 사업연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에 법인세 납세는 언제 성립해? 2021년 12월 31일에 성립하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법인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이야. 그러면 문제 제시된 자료는 2021년 12월 31일에 성립하는 것이 2021년 3월 30일에 성립하는 게 아니야. 만약 3월 31일이 됐다면 이때 신고했다면 확정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성립과 확정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2번 가시죠. 국세 납세의 성립 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납세의 성립 시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성립 또 확정 또 소멸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고 하셔야 돼.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3번 내국법인 주식회사 신촌이 개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겠죠.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언제가 된다. 소득을 지급시가 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옳은 지문이 됐죠. 4번 내국법인 주식회사 사반포의 20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입니다. 당연히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 됐네. 그래서 과세가 종료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세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다만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5번 금융수입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육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교육세의 경우 에는 서택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택스의 경우에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까?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는 이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금융보험업자의 뭐에 대해서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육세가 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는 언제 과세기간 종료일에 종료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두 개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돼요. 옳은 지문이 됐네.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이 됐네요. 2번 가서 정리하시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성립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지. 수시부과는 국세, 수시부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지.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겠지. 일반적 가산세, 자, 국세 납세무가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가산할 국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이제는 종류가 많아졌죠.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 등 지연 가산세 이렇게 생기게 돼서 그래서 1일 단위로 부과할 때는 매 1일이 경과하는 때, 또 3%를 부과하게 되면 납부 기한이 종료하는 때 이때가 납세의 성립시기가 된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됐네요. 3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언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절대 될 수 없어. 자,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옳은 지문이 됐네. 3번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수시부과는 국세, 수시부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 세무사 시험 문제가 예전에 좀 어렵게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 쪽에 출제가 됐는데 요 근래에는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옳은 건 니은과 디귿이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데 수시부과는 국세의 경우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그래서 이 납세의 성립 시기는 주옥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던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4번 아주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하고 4번 문제 한번
한번 정비를 좀 해볼 거예요. 자, 4번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납세무의 성립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는 4번 문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정비해 보시죠. 국세기본법상 다음에 거주자 갑의 납세무 성립시기 순서가 빠른 대로 나열된 것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부친이 2021년 4월 1일 사망했답니다. 그럼 4월 1일이 언제가 됐을까? 2021년 4월 1일이 납세무의 성립시가 됐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기억은 뭐가 됐어? 상속에 대한 내용이 됐어. 상속의 경우에는 언제가 됐다?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니은 갑시다. 갑이 2021년 2월 1일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됐네. 니은 가면 이거는 상속이니까 상속세가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됐을 것이고, 개시일이 됐을 것이고, 이거는 4월 1일이 됐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니은은 역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가 됐죠. 당연히 뭐가 됐어? 과세 기준일이 됐네요. 그러면 언제가 됐어요? 6월 1일이 됐겠네. 됐나요? 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야. 디귿 갑시다. 은행이 2021년 5월 1일에 갑에게 지급한 이자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됐답니다.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됐으니까, 이 지급한 날이 언제가 됐어? 5월 1일이 됐네. 5월 1일 날 지급을 했네요. 리을 갑시다. 갑이 2021년에 중간연합하는 소득세가 나왔네. 중간연합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언제?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데, 그때는 중간연합하는 소득세가 됐으니까 중간연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됐을 것이야. 중간연합 기간이 종료일은 언제가 됐어? 종료일은 자, 6월 30일이 됐겠죠. 왜? 중간연합이라는 건 과세기간을 반으로 딱 쪼개서 정리하는 거니까 미음 가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 금융보험업자 나왔나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자, 금융보험업자의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가 나왔는데,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가 나왔어. 이거는 언제가 됐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됐네. 기간 종료일이 됐네. 그다음에 언제가 됐어? 자, 얘는 12월 30일이 됐네. 답으로 따지면 역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순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억, 디귿, 자, 어디로 갔어? 니은, 자, 리을, 자, 미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네.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납세의 확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납세의 확정까지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할 거예요. 4번 아주 좋은 문제니까 응용 문제고, 세무사 시험 2000 언제 나왔어? 17년도에 나왔나? 아주 좋은 문제야. 근데 2018, 19년도에는 세무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좀 수월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5번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는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이 1번은 지우지 않습니다. 납세무의 확정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자, 납세무의 확정이란 의미 도대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 가서 정리 한번 끌어오세요. 오케이? 자, 이 납세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무가 구체적 조세권 채무로 전환되는 걸 납세무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무의 확정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하셔야 돼. 이 확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 있을까? 신고 납세 방식이 존재하는가? 납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존재하는 게 부가과세 방식이 존재합니다. 부가과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자동 확정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자동 확정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자동 확정 방식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 성립 시에 자동 확정되는 방식을 말하는가? 그럼 선생님, 신고 납세 방식은 뭡니까? 오케이? 의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세 방식입니다. 이유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과세관청의 행정력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켰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신고납세 방식이란 무엇일까? 오케이? 납세자의 뭐에 의해서, 그치? 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신고납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납세자가 신고를 했다면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럼 선생님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 뭐에 의해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걸 역시 뭐라고 이야기한다? 신고납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오케이? 자, 뭐를 제외한?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것이, 또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그치?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가세 방식의 국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부가가세 방식의 국세는 선생님이 뭡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납세자의 신고는 뭐일 뿐이다. 오케이?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이에요. 협력 의무일 뿐이고, 혹시 자, 뭐에 의해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에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부가가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는 의무불이행이 되는 것이야. 그때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확정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목에는 뭐가 있을까? 오케이?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하고 또 증여세하고 또 하나 이제 존재하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특칙에 대한 부분까지 가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그치? 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뭐를 두고 있다는 것이야? 특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야. 자, 이거는 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세 방식이지만 납세자가 자, 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고지는 효력을 뭐라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 말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방식이지만 납세자가 신고라면 이 신고한 게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하고 하면 될 것이야.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자동 확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 하는 것이야? 납세무의 성립 시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뭐 없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 뭐 하는 것이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종류는 세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종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특수한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연합하는 중간연합하는 이때는 이제 법인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게 중간연합하는 법인세 등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소득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5번, 6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성립 확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소 납세무는 당해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겠죠. 옳은 질문. 자, 성립 확정 잘 봐. 니은 납세무자가 부가세, 과세표준가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자, 부가세는 확정되지 않죠. 보세요. 자,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뭐 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옳은
지문이 됐죠. 3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무가 성립하죠. 어른들 질문 됐네. 4번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나? 절대 그러지 않아.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확정되는 것이야. 중간연합하는 소득세의 경우 6개월을 쪼개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연합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야. 틀린 제목이 됐어. 이거는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이야. 이거 주의해 놓기를 바랍니다. 5번 가시죠.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 수정신고는 조세 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은 없죠. 왜?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하니까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에서 수정신고는 뭐다? 납세의 확정력이 있다. 괜찮은 지문입니다. 2009년도에 나왔지만 좋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6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이 되겠죠. 어른지문 2번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도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이 되겠죠. 자, 개별 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했답니다. 그 결정 시에 확정이 되겠죠. 자, 4번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를 했답니다. 자, 보세요. 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뭐 신고를 하면 신고가 우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뭐다? 고지에서 즉 부가세 방식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5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정비를 좀 하세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납세의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갈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체납천비가 강제징수로 바뀌어가지고 그 용어들을 좀 정비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을 거예요. 이제는 쉬었다가 7번 문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